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주식 영업팀 권중국이라고 합니다. 시장 또 봐야겠죠. 해외주식, 해외 증시 시장 또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거의 최악의 4월을 보냈던 것 같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안 좋은 내용들이, 사실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없는데, 이제 그냥 이 시장에 해소되지 않은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지금 밸류에이션을 낮추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쉽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이번 주에 또 그래도 어떤 특징적인 기업들, 어떤 이슈거리들 있었는지부터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 지수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마이너스 3.15%, 전주 마이너스 3.15% 하락하였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82, 나스닥 마이너스 5.15. 사실 이제 한 차례 조금 증시가 그래도 반등을 하나, 개별 기업들이 어쨌든 당장의 실적들이 나쁘지가 않고 1차적으로 관련된 특히나 인플레이션 우려, 연준 위원들 중심으로 했던 그 부분이 1차적으로는 마무리가 되나 싶었던 증시가 바로 금요일 날 재차 또 한 차례 급락이 나오면서 이번 주 4월 들어서는 증시가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으로 결국에 마감을 했고요. 연초 대비 YTD로 했을 때에도 다우가 마이너스 9% 정도, S&P가 마이너스 13% 정도, 그리고 나스닥이 20% 정도니까 굉장히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하락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 업종별로 봤을 때 사실 눈에 띄는 섹터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좋지 못한 모습들, 디스플레이어, 그 다음에 국제유가 관련 에너지 쪽만 좀 눈에 띄게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요. 상승 종목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주 수익률이 약 13% 정도로 전주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규모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크게 좀 두 가지 정도 이슈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부양책, 중국 당국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5.5%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부양책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일단 중국 증시에 좀 상승을 이끌어냈던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기업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반등을 하는 모습들, 그에 상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빅테크, 사실 이제 작년 그리고 재작년 해가지고 계속 지금 특히나 작년에 좀 심했죠. 중국의 이제 빅테크라고 불리는 그 플랫폼 기업들, 텐센트, 알리바바, 징동닷컴 이런 기업들이 중국 당국의 좀 강한 규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좋지 못한 모습들이 사실 이어졌었는데, 추세적으로 봐도 주봉인데 주봉상으로 봐도 확실히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주가가 중국 당국 정치국 회의에서 관련된 기업 규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를 좀 개정을 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지금 알리바바도 그렇고 징동닷컴도 그렇고 관련된 플랫폼 기업들이 확실히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의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매크로 요인의 호재가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후에 밑에 있는 종목들, 미국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다 이제 그 실적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했죠. 보게 되면 지금 물론 이제 금요일 날 마이너스 기록했지만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바로 그 전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6%니까 급등을 하면서 확실히
거의 2013년 이래로 가장 하루 상승폭으로는 가장 큰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내용은 일단 실적 자체도 컨센 좀 부합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그 일간 활용자 수, 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아무래도 좀 올라오다 보니까 시간에서도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주가도 정규장에서도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한 모습. 물론 이제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큰 의미가 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그 메타 플랫폼즈 같은 규모가 큰 기업들도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조금 눈에 띄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마스터카드, 여섯 번째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도 전주에 이제 그 비자, 또 다른 카드사인 비자가 호실적 나오면서 마스터카드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 주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도 실적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주가 좀 상승하는 모습 나왔었지만, 바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또 시장 급락 나오면서 좀 같이 빠진 모습들, 그렇지만 시장 하락 대비했을 때는 어쨌든 플러스 3% 이상 좀 기록을 하면서 좀 나쁘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었었던 그 퀄컴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반도체 업체인데 실적 강하게 좀 나오면서 퀄컴도 한번 또 슈팅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반도체 기업들 워낙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퀄컴의 반등이 조금 더 반가운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상승 종목보다는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하락 종목들이 워낙 또 많고 눈에 띄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전주에 제일 눈에 띄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실적 EPS에서 쇼크가 나오면서 시장 컨센을 크게 좀 하회를 하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14% 급락을 하면서 좀 시장에 좀 나스닥에 좀 특히 하락을 좀 이끌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2015년 이후로 처음으로 분기 손실을 기록했는데, 주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로나 팬데믹에서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 매출, 오프라인 쇼핑이 늘어나다 보니까 온라인 쪽 쇼핑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 매출이 일부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존에서 지분 투자 약 18% 정도 리비안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리비안의 주가가 워낙 좀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같이 반영이 좀 되는 그런 모습들. 리비안 주가가 상장했을 당시보다 거의 지금 6분의 1 수준이죠. 지금 거의 마이너스 70% 정도, 70% 정도 되는, 워낙 지분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번 실적에서 반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번 아마존의 주가에는 쇼크로 기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이던스도 문제인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어쨌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온라인 쪽 매출을 크게 반등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 사실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요. 시장이 이렇다면 지분 투자했었던 리비안의 주가 반등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2분기 가이던스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부분이 없다, 1분기도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지금 아마존의 주가를 크게 내린 요인이라고, 주된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에 워낙 좀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 나오다 보니까,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주가 선방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좀 그래도 선방하는, 주가도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다만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죠. 일단 광고 매출 쪽에서 좀 좋지 못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 정상화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쪽 매출 좀 둔화된 모습들도 있었고, 특히 이제 그 유튜브 광고가, 아마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이 알겠지만 그 굉장히 작은 영상 올리는 그 쇼츠라는 플랫폼으로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사실 광고가 실려있지는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 매출, 광고 매출 성장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광고 매출이 기저효과 때문에, 코로나 기저효과 때문에 워낙 좀 70% 가까이 좀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들 나왔었기 때문에 2분기에도 사실 이제 급격한 광고 매출 쪽의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공통점은
당장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향후의 가이던스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하다라는 점들이 지금 크게 주가를 끌어내렸던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보게 되면 뭐 호실적도 호실적이지만 당장의 실적보다는 조금 향후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번째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주가 붙이지 못하죠. 사실 아직 실적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넷플릭스 OTT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 여파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이던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이던스 하향 조정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적도 사실 실적은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경쟁이 좀 심화되는 모습들, 그 다음에 배당이 높지만 AT&T 대비했을 때 그렇게 가격이 뭐 저렴하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그런 점들 때문에 버라이즌 주가도 많이 빠졌었고요. 컴캐스트 또 케이블 업체죠. 전통적인 케이블 업체인 그 컴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주가 계속 급락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2017년 뭐 2분기 이후로 지금 뭐 비디오 가입자 수가 한 번도 증가세로 나온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경쟁 워낙 심화되는 부분들 이쪽 워낙 계속적으로 지금 OTT 전통적인 케이블을 유료 케이블에서 OTT 플랫폼을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제 뭐 자사주 매입도 그랬고 배당 늘리는 부분들도 호재라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재평가, 리레이팅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라는 점 때문에 실적 발표 호실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어쨌든 컨센 부합하는 실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기업 가치가 좀 낮아지는 부분들이 좀 크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모습들. 추세로 봐도 사실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또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적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전주에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좀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확실히 좀 끌어내리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당장 이번 주에 이제 FMC 예정되어 있는데 FMC도 뭐 5월에 50bp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6월에도 지금 75bp까지 가능성이 거의 뭐 굉장히 높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매크로 요인에 그 다음에 향후에 개별 기업들의 가이던스 좋지 못한 가이던스까지 겹치다 보니까 시장이 전혀 지금 맥을 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보게 되면 중국 일단 이번 주에는 휴장이고요. 중국 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미국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아요. 상해가 플러스 4% 정도, 그다음 심천이 6% 정도. 물론 이제 올해 YTD로 했을 때는 전혀 회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전주는 조금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사실 베이징도 이제 많이 제재가 들어갔다고 해요.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노동절 연휴에 중국이 들어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모든 베이징에 있는 모든 매장에서 뭐 식사도 안 되고 수용 인원도 제한한다고 하고 하니까 사실 뭐 코로나 관련된 이슈, 코로나로 인한 오미크론으로 인한 봉쇄 이슈는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은 워낙 이미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부양책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에 이제 상해 심천 주가 반등하는 모습들, 홍콩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에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항생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부분 때문에 전일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최근 지난주 수익률도 6%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끝나지가 않고 있고요. 여전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이 물가 상승을 야기시키고 있고 물가 상승은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보다 좀 매파적인 금리 인상을 야기시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는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감들,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기업 전망, 매크로 전망, 경제 전망에 대한 그 좀 부정적인 스탠스까지 해서 부정적인 전망들까지 해가지고 좀 악재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지금 크게 뭐 반등을 할 만한 요인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게 사실 더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번 주에 FOMC가 있으니까 한 차례 5월에 이제 어쨌든 50bp 인상이 나오게 되면 그 후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명분이 돼서 주가 반등으로 저희가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지금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일단 이번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ETF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제목을 보게 되면 지금 FCF에 상위 기업이 투자하는 ETF 이렇게 나와 있는데 뜬금없이 FCF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이거부터 먼저 봐야겠죠. 일단 FCF 같은 경우에는 잉여 현금 흐름을 말합니다.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에 갖고 있는 잉여 현금이 얼마나 있냐라는 부분인데 FCF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잉여 현금 흐름의 이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심플하게 이 기업이 당장에 뭐 돈을 얼마 벌고 얼마 적자가 나오고 이 부분보다 지금 이 기업이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냐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확실히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공격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금리 상승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 텐데 그렇게 되면 시장에 이제 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시장의 그 현금에 대한 가치, 현금을 보유했을 때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이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에게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0년 이후에 이 S&P 가치주 기업들의 수익률 대비했을 때 이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 상위 기업들의 수익률이 아웃퍼폼했다라는 점들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시장의 유동성, 돈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금리가 빠르게 올라오고 돈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특히나 이제 실적도 꺾이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확실히 이 기업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현금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프리미엄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당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들도 사실 이제 금리 상승기에 이제 대출 받기가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금리가 점점 올라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새로 현금을 만들기가 사실 어려운데 개인들도 그런데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금리가 빠르게 올라오면 당연히 이제 대출의 입장에서도 금리 부담 때문에라도 사실 현금을 새로 마련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위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뭐 투자를 하던 뭐 캐펙스를 하던 아니면 뭐 자사주를 매입을 하던 뭐 배당을 늘리던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확실히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런 기업들의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잉여 현금 흐름이 우수한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고 선별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선방을 주가 하락에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선방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ETF가 어떤 ETF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 티커만 봐도 캐시카우의 카우죠. 카우를 번따서 만든 COWZ 카우즈 ETF입니다. 러셀 1000기업들 중에 이제 이 상위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ETF고요. 상장한 지 6년 정도 됐는데 규모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거의 뭐 6조 좀 안 되는 정도의 규모이고요. 종목들 100개, 상위 100개의 기업들을 투자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운영 보수는 조금 높은 0.49%,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뭐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가 배당률이 약 1% 초반대인 점, 그러니까 배당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그렇게 적합하지는 못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이제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특징적으로는 100개 잉여 현금 흐름이 100개 기업 중에서도 선별된 100개 기업 중에서도 잉여 현금 흐름이 높은 수준으로 비중이 들어가 있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비중이 뭐 10%
20% 이렇게 담겨져 있지는 않고요. 종목당 한 2% 정도 수준대에서 굉장히 고르게, 워낙 종목 수도 많다 보니까 좀 고르게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섹터별로는 주로 이제 헬스케어 쪽, 그 다음에 에너지 쪽, 그 다음에 이제 자유 소비재 쪽, 그러니까 이제 필수 소비재가 아닌 자유 소비재 쪽에 대한 비중이 섹터별로는 조금 높게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쪽 이따도 이제 그 차트로 보여드리겠지만 2022년 올해 이제 사실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미국 증시의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크게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 뭐 다우, S&P, 나스닥 가릴 것 없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SPY 대비했을 때 확실히 이 카우즈의 ETF의 수익률이 눈에 띄게 좀 아웃퍼폼을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섹터별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헬스케어 쪽, 그 다음에 에너지, 자유소비재 쪽, 뭐 원자재 쪽, 사실 섹터로 봐도 뭐 크게 그렇게 막 어느 섹터가 뭐 많이 40% 이상, 30% 이상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기업이나 섹터는 좀 고르게 담겨져 있다. 다만 공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기업들은 주로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충분한 기업들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생소한 뭐 기업들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에너지 쪽, 그다음에 섹터별로도 많이 담겨져 있었던 뭐 바이오 쪽, 그다음에 뭐 철강 쪽도 이런 기업들,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은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정도가 있겠네요. 그러면 당장 제일 중요한 수익률 어떠냐라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노란색 선이 이제 SPY의 수익률이고요. 한 3년 정도, 5년 수익률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파란색 선이 이제 카우즈 ETF의 수익률입니다. 그 전에는 사실 이제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SPY의 수익률이 확실히 아웃퍼폼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여기가 이제 2022년 수준인데 이 YTD 이후에 이 차트가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확실히 지금 보게 되면 SPY보다 이 카우즈 파란색의 차트가 확실히 수익률이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사실 지금 장이 그렇게 막 정상적 일반적인 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런 하락장, 그 다음에 특히나 유동성이 줄어드는 금리 인상기,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따로 모아서 투자할 수 있는 이 카우즈 ETF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 여전히 계속적으로 안 좋은 매크로 요인들에 따라서 개별 기업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여파도 그렇고 좀 좋지 못한 모습들 위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또 어떤 ETF 투자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번 주에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 CEOWZ ETF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주요 기업들 실적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5월 3일부터 5월 3일, 4일 해가지고 이제 FOMC 금리 인상 사실상 특별한 내용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불확실성이니까 좀 명분이 돼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해보기를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쉽지 않은 한 주, 올해 들어서 아마 계속 쉽지 않은 시장을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겪고 있고, 저도 같은 상황이지만 조금 힘내셔가지고 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투자하시는데 참고 되셨으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EBS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 권중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